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3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난 시골 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았지만 주경 야독을 해가며 전문대학까지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해 일찌감치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한창 직장 생활 중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내 형편에는 제대로 된 여자 만나 결혼은 꿈도 못 꾸던 시절 27살 나이에 마침 나에게 딱 맞는 맞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살다가 우리 동네로 얼마 전 이사를 해온 과부 엄마 밑에서 자란 무남 동료 외동딸이라 대들 사이로 신체 건강하고 든든한 사이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난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라 할머니께서 불쌍하다고 잘 먹인 덕택인지 돌아가신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키와 덩치가 꽤 큰 편이라 누가 봐도 남자답고 듬직해 보인다. 또 어릴 때부터 이성에게 눈을 떠 여자들을 많이 상대해 보았기에 여자를 다루는 법도 남달랐다. 아마 거짓말 조금 보태 나를 거쳐간 여자가 아마도 한 트럭은 될 듯 싶다. 그리고 군대도 해병대를 다녀온 후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해서 몰라보게 몸에 변화가 생겨 키 183cm에 85kg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니 예전엔 덩치만 컸다며 지금은 아주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보잘것없는 집안과 고아 출신, 그리고 경제적인 것만 빼고 외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누가 봐도 난 믿음직스러운 남자였다. 무난 동료 외동딸이라 아무 곳에나 시집 보내기가 아쉬웠던 우리 장모님은 말 그대로 금이야 오기야 딸 하나만 바라보며 키우면서 젊은 과부 시절을 혼자 보낸 가련한 여인이었다. 이쁜 우리 딸 평생 딸밖에 몰랐던 우리 장모님은 서울에서 내가 사는 작은 도시로 온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딸이 성인이 되자 클 만큼 크자 자기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아니 연애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남편과 15년 전 사별을 하고 딸을 키우느라 잊어버린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점차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3살 많은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유부남이었고 만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나보다 들통이 나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까지도 소문이 나 도망치듯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다. 그 상태로 지내다가 엄마가 불륜녀라 딸 시집도 못 보낼까봐 이곳으로 오자마자 딸 남편감을 알아보다 나를 소개받고 호감을 가졌다고 한다. 장모님은 딸의 결혼식을 서둘렀다. 그렇게 나는 수진이와 일주일 만에 맞선을 받고 호남형 얼굴에 듬직한 내 최고의 반해보낸 장모님은 아내보다 날 더 마음에 들어했다. 수진은 내가 싫지 않았지만 전문대학밖에 못 나와 선뜻 내켜하지 않아 했다. 맞선 자리에 따라 나온 장모님은 나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셨다. 아내는 당연히 나와 몇 번 더 만나고 신중히 생각을 해볼 기회를 더 달라고 하였으나 장모님이 나서서
딸과 나의 결혼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만 것이다. 자네 무척이나 마음에 드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오게 만난 거 해줄 테니 혼자 사니 집밥도 못 얻어먹었겠네. 그날 이후 고아인 날 아주 가엾게 여기며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챙겨주기 시작했다. 장모님은 아무래도 부실한 남편 만나 오랜 동안 과부팔자로 살았으니 딸에게는 신체 건강한 내가 사익감으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이후 아내 될 수진이보다도 장모님과 더 많은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집에도 서슴없이 드나들게 되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수진이와도 선본 지 한 달 만에 사귀게 되었고 그녀도 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아니, 빠져들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내가 솔직히 자신이 있었거든. 그리고 연애 5개월 후 결혼과 함께 난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믿음직한 사위에게 딸을 맡긴 장모님도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자신도 연애도 하고 자기 생활을 갖고 싶어 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옆구리가 시리니 김서방,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나? 자네들 사는 모습 보니 너무 부럽네. 난 좋다고 했다. 우리 앞에서 대놓고 새아버지를 만들겠다고 했었기에 장모님 행복이 더 중요하니 주위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남자가 생겼는지 외출이 잦아졌고 옷차림도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다들 장모님 그러면 보통 50대 60대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장모님은 일찍 결혼해서 딸 수진이를 낳아 아직 40대 후반에 15년 넘게 남자 없이 수절하다시피 해서 그런지 또래 여자들보다 꽤 매력적으로 보였다. 김서방, 이 옷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너무 야해 보이지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꼬이겠는걸요? 이후 장모님은 가끔 밤늦게 들어오곤 했다. 우리 아내 수신의 나이는 올해 26살, 장모님은 올해 47살, 세 식구는 한 집에 살며 별탈 없이 지내왔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 6개월 차에 장모님도 임신하셨답니다. 무슨 드라마에서처럼 나에게도 엄청난 일이 생겨났다. 더 큰 문제는 아이 아빠는 절대로 밝힐 수가 없고 아이는 꼭 낳아서 기르고 싶다는 우리 젊은 장모님. 어쩌면 좋죠? 내년에 같이 출산하시면 두 아이가 동갑이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한 집에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하기도 힘들다는 육아를 말이죠. 저는 와이프한테 소식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키우시냐고 했고 장모님이 40대 중후반의 젊은 편이긴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학부모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더군다나 정상적인 출산도 아니고 과부가 아이를 아빠 없이 아빠의 존재도 모르고 자랄 아이의 상처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집안에서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문제로 대해선 너무나도 강경한 태도를 취했더니 아내에게 들었는지 장모님이 저녁에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군요. 김서방, 부탁이네. 자네 부부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준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인정받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 장모님. 보잘것없는 사이를 아들처럼 잘 대해줬으니 저도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 톱 6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륜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바람의 징후는 종종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나 아내의 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종종 어렵고 감정에 의해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바탕으로 배우자에 대해 결론 짓는 경향이 있어서 바람의 징후가 미묘하게 포착되어도 아닐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하다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때론 아름다운 불륜, 어쩔 수 없는 불륜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상처받는 불륜과 상처 주는 불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유독 많이 피우는 직업이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만 분명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언급하는 직업군이 무조건 바람을 피운다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일 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유독 상간소송을 많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가 바람 피우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는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업군에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외모가 중요시되는 직업일수록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높았는데요. 보통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중요시하고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경제적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즉,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이성일수록 유혹도 많고 외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계 최대 온라인 이성 교제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이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불륜의 상관관계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말하는 유독 바람을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군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후 언급되는 내용은 특정 직업 자체의 특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화에 의한 잘못된 편견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업군의 특성상 불륜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들어주세요. 6위, 교사. 뉴스에서도 교내 불륜에 대해 보도된 적이 적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교사의 성비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들은 점심 식사도 함께하고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고민 상담도 할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도 함께 가고 심지어 출퇴근길에 카풀도 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붙어서 생활하다 보니 없던 감정들도 솟아올라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5위, 비서. 업무 특성상 비서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는 상사와 한 번의 대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크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락이나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사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야 하며 때로는 감정 컨트롤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장이나 사장, 간부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매너도 생활화되어 있어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더구나 비서는 젊고 매력적이며 외모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이성에게 호감을 얻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상사의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늘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이성적인 호감만 있다면 연인으로 발전하기 아주 쉬운 사이죠. 그래서 비서가 미혼일 경우 파혼을 하거나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4위, 고객 서비스업. 이들은 항상 밝은 미소와 최고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이죠. 그런데 많지 않은 연봉과 감정노동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면 불륜에 쉽게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위, 보험 설계사 및 기타 영업직. 사람들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까지 나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애물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영업직은 영업과 접대가 많고 당연한 직업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오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이성과 회식 자리가 있는 게 집에서 다 용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무할 때도 계속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근한다며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집이나 직장에 불륜이 알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 영업이라는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신뢰도 중요하지만 영업을 위한 매력 어필이 불가피하거든요. 내 상품이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똑같은 상품 중에서도 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더 좋은 이유를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고 매력을 어필해 호감을 얻어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위, 간호사. 간호사는 3교대 근무와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지만 긴 업무 시간과 아픈 환자들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요.
물론 이런 심리적 문제를 운동 같은 걸로 건전하게 풀면 좋겠지만 술이나 이성으로 푸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심적으로 힘들 때 동료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심리적 의지가 되어주는 상황에 누군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대형 병원 간호사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 많다고 해요. 3교대와 당직이 있는 대형 병원의 근무 형태 상바람을 피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쉽거든요. 같은 병원에 다니는 남자 직원들과 내연 관계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또한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금전적인 여유도 있고 외모가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는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병원 직원, 의사, 외부 영업 직원 등 다양한 남성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불륜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직업군은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삶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아실현이나 목표 성취 등의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만 만약에 의식주나 안전, 생명과 같은 것을 침해받는 상황을 늘 접하다 보면 당장 현재의 쾌락이나 욕망, 유의 등의 저차원적 가치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나 의사들 등 중에서는 불륜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일반인들에 비해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1위, 승무원. 승무원은 외모가 평균 이상이고 제복 입은 여성에 대한 로망이 있는 남자들이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가 몸에 밴 직군이다 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잘 맞춰주기도 하죠. 그리고 통계상으로 승무원들은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비행을 하고 비행 중에는 통신 문제로 누군가와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으니 애인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또 해외로 많이 다니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섬세하게 챙겨주기 시작하면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승무원들은 기장, 부기장과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나이대가 비슷한 부기장의 경우 불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적이라 남편을 잘 못 만나는 상황도 한몫했고요. 그리고 조종사나 승무원 직종은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거짓말로 속이기 쉬운 근무 환경에 있습니다. 스케줄이 불규칙할 경우가 많아 주말에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본인의 스케줄을 숨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상간남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승무원을 편하게 만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상대는 동료일 수도 있고 고객이나 현지인 등 새로운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자체만으로도 받는 스트레스와 서비스업으로 손님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많고 해외 여러 곳에 오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듯 항공업은 직업의 특성상 불륜을 저지르기가 무척 쉽다고 해요. 해외에 나갔을 때 연락 한 번만 하면 그 이후에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불규칙한 업무 패턴을 배우자가 다 알기는 힘들고 심한 경우에는 없는 일정을 만들어서 배우자를 속이고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업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해외로 출장 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가장 많이 피우는 여자 직업 톱 6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유독 여자가 쉽게 넘어가고 잘 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여자가 잘 넘어가고 잘 주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남자들의 특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잘 주는 남자들의 특징.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매 좋고 예쁘고 섹시한 여자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몸이 반응해 방망이가 커지기도 하죠. 반면에 여자는 섹시한 남자를 봤다고 해서 그곳이 촉촉해지는 등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세심한 배려와 분위기 그리고 내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럼 여자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잠자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자와 쉽게 잠자리를 가지고 싶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자가 쉽게 주는 남자의 특징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많은 남자.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그 남자가 가진 재산이나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자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이건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친절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남자라고 하면 여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몸과 마음이 열리곤 하지요. 문제는 남자들도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파는 일이 많아집니다. 즉 돈이 많은 남자는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베이징에 있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관련 없이 매력적인 이성에게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의 경우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자신의 여자친구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고 출세했을 때 매력적인 여성이 눈앞에 나타나면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왠지 내가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매력적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재력 있는 남자가 자신감 있게 여자에게 다가간다면 많은 여자들은 경계심을 풀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살 냄새가 좋은 남자. 남자는 시각이 예민하고 여자는 청각과 후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할 때도 남자들은 섹시한 속옷에 여자들은 달콤한 채취와 목소리에 더 흥분하죠. 드레스덴 기술대학 연구진은 짜릿한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못지않게 후각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후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잠자리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몸 냄새에 엄청 민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분들 향수는 필수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는 여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면 호감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살 냄새에 따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나 잘생겨 보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의 채취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냄새만 맡고서도 잘생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의 채취에 따라 매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는 연구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맥쿼리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45명의 남성을 모집해 흰색 티셔츠를 참가자들에게 한 장씩 나뉘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이 옷을 입고 있다가 연구실로 가져다 달라고 했죠. 단 연구실에 오기 전 1시간 정도는 땀이 나는 운동을 하고 벗어서 가져다 달라는 독특한 요구사항과 함께요. 며칠 후 연구진은 남성의 채취와 땀 냄새가 묻은 티셔츠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모아놓고 티셔츠별로 냄새를 맡게 한 뒤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평가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여성들이 특히 매력을 느끼는 땀 냄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취와 땀이 섞인 냄새를 맡고 꽃향기나 과일향이 난다고 이야기한 여성도 있었죠. 연구진이 살펴봤더니 향긋한 냄새의 비결은 바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은 채취 및 땀 냄새에서 달콤한 향이 느껴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고기나 달걀, 두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반면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채취가 별로라는 평가를 받았죠.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 냄새를 맡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땀에 섞여 나오는 특수한 화학 성분을 여성들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데다 땀으로 많이 배출돼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땀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자에게 인기를 얻고 매력적으로 변하고 싶으시다면 과일이나 채소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은 줄여서 건강도 챙기면서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향긋한 채취가 나는 남자가 돼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배려심 있고 관대한 남자. 여러분은 이타적인 성격의 남자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잠자리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타적인 성격이란 자신과 상관없는 남을 잘 도와주는 성격입니다. 여자들은 배려심 있고 관대한 남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다가 만난 남자랑 사귀거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것과 잠자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리피싱 대학의 아노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노키 교수는 잠자리와 이타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89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잠자리를 몇 명과 했는지 물어봤고, 다음엔 사람들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끝부분에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복권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당첨된 돈은 직접 수령하시거나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결과 정말로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과 잠자리를 했을까요? 결과는 진짜로 그랬다고 합니다.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람은 자신이 수령하겠다고 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잠자리 상대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단지 이타적인 성격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노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타심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아주 훌륭한 성격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만한 좋은 지위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이고 친절한 사람은 자신도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남을 잘 도와주고 친절한 사람은 어딜 가나 인기가 좋습니다. 꼭 잠자리 횟수와 상관없이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소개팅이나 썸 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키스 잘하는 남자. 여러분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에게 사귀기 전 키스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라파엘 교수는 연인이 상대를 고를 때 키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남녀 902명을 모집해 썸 타는 사람과 연애를 결심할 때 키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봤죠. 결과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과의 키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키스 이후에 마음이 식어버리는지 아니면 오히려 뜨거워지는지 그것을 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연애 상담을 할 때 그 남자와 만날지 말지 결정하기 힘들면 그 남자와 키스하는 상상을 해보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스의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키스 후 느낌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은 키스를 통해 본능적으로 남자의 유전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키스를 하면 침에 섞여 있는 유전자, 즉 상대방의 면역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식하고 하는 행동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행해집니다. 이때 남녀의 유전자가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병균의 면역력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서로 비슷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막을 수 있는 병이 많지 않아지게 됩니다. 여자들은 항상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인을 고를 때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과학적이고 본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유독 잘 주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마늘은 한국인들의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 요리 대부분에 사용을 하고 다양한 반찬으로도 만들어 먹으며
쌈, 채소와 함께 섭취하기도 합니다. 마늘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식품으로 당뇨병에도 좋은 효능을 합니다. 실제로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 섭취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이 있을 때 개인에게 맞는 적정량의 마늘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에는 400여 가지의 식물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알리신, 알릴프로필 다이설파이드, S알리시스테인, 아조엔 성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에 좋은 마늘의 첫 번째 성분인 알리신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탁월하고 항암과 고혈압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은 익힌 마늘보다는 생마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 성분은 당뇨병 혈당 감소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실험 대상으로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를 포함하였는데요. 마늘을 복용한 그룹과 마늘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뉘 실험한 결과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당뇨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익힌 마늘과 생마늘을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익힌 마늘과 생마늘 모두 혈당을 낮추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생마늘 섭취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에 좋은 두 번째 성분인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는 양파와 마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를 익히게 되면 단맛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마늘 역시 익히게 되면 알리신 성분은 소실되지만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 성분이 생성됩니다. 2013년도와 2016년도의 연구에서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의 혈당 및 인슐린 수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 마늘을 익혔을 때 생성되는 알릴 프로필 다이설파이드 성분은 생마늘의 알리신보다 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 알리신 못지않은 혈당 수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세 번째 성분은 알리시스테인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을 물에 넣고 삶았을 때 잘 생성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알리시스테인 수치가 낮을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좋지 못했으며 알리시스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시스테인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을 생성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마늘을 익혀 먹을 때는 보통 아주 살짝 익혀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알리시스테인은 2분 이내로 살짝 익힐 경우 오히려 감소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 물에 넣고 삶는 것이 가장 좋으며 30분간 삶았을 때는 생마늘보다 2배 증가, 60분간 삶았을 때는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마늘의 네 번째 성분은 아조엔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아조엔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과의 한 논문에 따르면 마늘의 아조엔 성분이 고혈당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에서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키고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아조엔 역시 마늘을 15분에서 30분간 익힐 경우 적절한 양의 아조엔이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당뇨에 좋은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뇨인들에게 좋은 섭취 방법은 하루 2알에서 3알로 생마늘과 익힌 마늘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것과 익힌 것의 영양소 함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언급했듯 마늘에 열을 가하면 줄어드는 성분도 있고 생성되는 성분도 있어 익힌 것과 생것을 같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냄새가 오래 남아 드시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녹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녹차의 아미노산과 유기산,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이 마늘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좋지만 차로도 마실 수 있는데요. 주전자에 물 250ml와 슬라이스 마늘 한 알, 계피가루 13티스푼을 넣고 끓여 종이 필터나 거름망을 이용해 걸러내 마시면 됩니다. 계피와 마늘은 몸에 열을 내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매일 마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하고 겨울에는 하루 한 잔 마시면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기침과 감기 및 계절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을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할 때도 전문가들은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34번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마늘의 섭취량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늘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마늘은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심혈관계 질환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당뇨병 관리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마늘을 섭취할 때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예방제 등과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량 섭취는 간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 소화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면서 적절한 양의 마늘을 섭취한다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보던 채널에 사연 보내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초반의 가정주부예요. 얼마 전까지는 조용한 동네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 학원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아파트는 공동체 생활이라 감수해야 될 것이 많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다 크니 학교 오가기도 번거롭고 친구 만나러 가기에도 불편해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와 학원도 멀어서 그간 제가 데려다 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저차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되자 저희는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원 생활에서의 조용함과 안락함,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이로움은 없었지만 좋은 시설과 편의성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아래층 옆집에 이웃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영적응이 되질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차츰 적응돼 가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의 소음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전원 생활을 할 때에는 기껏 해봐야 동네 이웃들도 몇 없었는데 아파트에는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엘리베이터나 집안 마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주민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또래의 엄마들과도 친해지게 되고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과도 서슴없이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가정주부라서 낮에 무료할 때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집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TV를 종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로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면서 많은 엄마들과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내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 집 앞 경비 아저씨는 저보다 서너 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항상 웃는 얼굴의 인상도 참 좋으셔서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는 한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네 경비 아저씨에 걸맞게 인사성도 좋으시고 아파트 관리 일에 참 열심히세요. 어느 날은 더운 여름날이었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수리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침 집안 마트에 가는 길이었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아저씨께 드렸어요.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감사합니다. 705 사시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거의 다 컸다 보니 낮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네요. 그러시겠어요. 심심하시면 산책도 하시고 경비실에 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하세요. 그럴까요? 제가 내일은 수박을 가지고 와야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수박까지 가져오시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와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것도 재미있었고 더운 날 고생하는 분께 잠시나마 휴식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말한 대로 수박을 잘라 가지고 와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상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 경비 아저씨와 한 주민이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걱정이 돼서 얼른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주차 문제로 화난 중년의 남성 주민에게
경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리니 괜히 불똥이 아저씨에게 튄 듯 보였습니다. 그때 난감해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주민이 욕을 하며 어깨를 밀치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이분은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고 그에 따라 설명해 주신 것뿐인데 이분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라고 막대하시면 안 되지요. 사과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부인이라도 돼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화가 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사과하시죠. 잠시 후 그 주민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경비 아저씨께 사과를 하더군요. 흥분에 가라앉힌 주민은 본인이 예민했다면서 죄송하다 말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수박을 들고 아저씨와 함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이고, 직원 한 명이 외근 나간 바람에 혼자 있어서 일이 더 커졌었네요. 별일 아니에요. 이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수두룩 하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갑질도 아니고 저런 식은 지나칠 수 없었네요.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아저씨는 평소늘 웃는 표정의 아저씨였었는데 그날은 회의감이 드셨는지 속상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아저씨와 수박을 먹고 있는데 그때 아저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딸이더군요. 딸이 대학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장학금도 타왔다고 하더군요. 경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보고 조금만 참으시라며 본인이 졸업하고 취업해서 용돈 많이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오래전부터 아내와 사별했고 딸 하나를 홀로 키웠다고 해요. 남자, 혼자서 딸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니 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경비 아저씨가 대단해 보이고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친구처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낮에 시간 나면 음식을 들고 그곳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실 때 더욱 화기애애해졌는데 두 분이 좀 화통하고 짓궂은 면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희 둘이 연인 같다며 막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고 하면서도 기분이 싫지 않은 듯 보였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저씨와 자주 만나다 보니 집에 있는 바깥 창밖보다 하루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긴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긴 우리 남편은 아침과 저녁 늦게 밥 먹을 때만 보잖아요. 요새 아저씨와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은 뒷전이 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조금 일찍 퇴근한다고 했었는데 아저씨와 대화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서 깜빡 잊은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다닥 집에 가서 대충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주기도 했네요.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났냐며 요새 제가 들떠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밥 잘 챙겨줄 테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좋은 친구 한 명 생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한 번 먹으면 확연히 달라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문제의 그날이었어요. 제 마음속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날이요. 남편이 출근을 하고 11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먼지가 유독 쌓였길래 베란다 문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살짝 열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이상하게 인기척이 들려서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정말 기겁을 했네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슬금슬금 현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이었는지 다행히 제가 소리를 지르니 바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새 아파트이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있는 집인데 누군가 들어올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주저앉았고 잠시 후 경비 아저씨에게 호출을 했어요. 아저씨는 괜찮냐고 하면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그 남자 얼굴을 확인했으니 다음에 출입 못하도록 주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를 본 아저씨는 저를 토닥거려주면서 안아주었어요. 아저씨 와줘서 고마워요. 놀라고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아저씨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정숙 씨, 다음에도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친구같이 생각했던 아저씨는 없었고 듬직한 남자인 아저씨만 보였어요. 그윽하게 저를 쳐다본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해주었어요. 점점 불이 타오른 저희는 누가 볼까봐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항상 선하고 푸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은 없었고 강렬하고 매력적인 남자의 모습만 있었어요. 반전 매력의 아저씨에게 저는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저 진심으로 정숙 씨 좋아합니다. 아저씨, 몰랐었는데 저도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아저씨는 혼자이지만 전 가정이 있는 여자로서 질책을 받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제서야 저희 짝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인 걸까요? 조건이나 모든 걸 따지지 않고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인연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가정이 있는 분 중에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바깥창과는 한 개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통 아저씨만 떠오르고 제가 정신 나간 건지 그냥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서 그런 건지 정말 여러분 의견 듣고 싶네요. 오늘의 이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